VOA 세계뉴스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일 타결됐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한국 측 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 4월부터 계속되어온 협상 끝에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도에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 미화로 약 11억 3천만 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4년간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지난 2011년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합의했던 인상률은 13.9%였습니다. 매튜 밀러비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특별조치협정에 제한된 문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53년부터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왔다면서 이번 타결은 양측 모두의 중대한 성과이며 이를 통해 우리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군 배치에 필요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한국에는 현재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유엔은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 중인 평화유지군이 현 위치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책임자인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 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평화유지군은 분명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은 평화유지군의 안전과 보안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은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작전을 포함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해온 이스라엘군은 남부에 주둔해 있는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의 안전을 위해 양국 국경으로부터 주둔군이 레바논 쪽으로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것을 최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은 레바논 남부 접경에 설정된 완충지대, 이른바 블루라인과 남부의 리타니강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0개국 출신 만여 명의 병력과 800명의 민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의 임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전날 쿠르스크 원전 인근 마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무력화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불장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대표단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어제 쿠르차토프 마을 근처에서 요격된 우크라이나 드론의 잔해가 원전과는 무관한 건물에서 폭발을 일으켰으며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오르히 티크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쿠르스크 원전과 인근에 대한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쿠르스크 지역에 증강된 대대급 규모의 병력을 동원한 기습 공격을 가했으며 이곳에서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밤사이 19기의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곳곳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며 이 중 16기는 요격 등을 통해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어제 승객 278명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최소 7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민주콩고 사우스 키부주 주지사는 오늘 오전 현재 실종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사상자 집계는 최소 사흘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콩고 동부 소재 키부 호수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사고 선박이 항구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전복되면서 일어났으며 구체적 사고 원인을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 하원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조롱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메시지와 관련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16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 하원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한 안보 체제를 아시아에 도입하자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실 대변인은 3일 VOA의 논평 요청에 맥콜 위원장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특히 상호 방위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내 강력한 안보 협정을 지지한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내 협력을 심화해야 하지만 이런 조약들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돼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맥콜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킴 하원 의원 대변인도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의 대변인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과 오커스의 진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 내에서 이런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나토 모델이 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영내 안보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나토는 유럽 대륙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며 아시아 지역에는 맞춤형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가 아시아의 안보 협력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쿼드와 오커스 외에도 미국, 일본, 한국 및 미국, 일본, 필리핀 간의 3자 협력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다자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 접근법이 영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공유와 핵무기 반입,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괌의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평화안전법제 개정을 통해 자위권을 확장하며 동맹국이나 인접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 목적에 한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조롱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서울의 김한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고요? 네, 4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인 객기를 보였다며 이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자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저들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윤 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믿고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윤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고 나왔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김 위원장이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맞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강대강 대응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핵 보유에 대해서 다양한 압박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 시도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자기들은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겠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한 데 대해 한국 지휘부 침투를 염두에 둔 부대일 수 있다며 정권 종말을 언급한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응한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보도 하루 전인 3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국군의 날 행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괴물미사일 현무5를 전술 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 또는 쓸모없이 몸집만 비대한 무기라며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현무5를 실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선 기형 달구지라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사포 한 대의 투발 능력을 재래식 탄두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와 함께 전략무기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비루 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국군의 날 행사에 처음 등장한 데 대해서도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 이 두 남매가 함께 대외 메시지를 낸 거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강조하려 한 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보다 위협 감소를 우선시하는 대북 협상론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자신이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성을 지금 갖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미 억제력을 메시지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 또 향후 출범할 미국 정부가 근본적인 대북 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메시지화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음 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이나 민족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의 단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는 의미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나 김 부부장 남매의 공식 메시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소적이고 조롱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중요한 심리적 특징은 경쟁심이 매우 강한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이 앞서 개발했다고 자랑한 4.5톤 탄두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압도하는 측면 기동 기술까지 갖춘 현무5를 공개한 데 자극을 받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등장했던 남한의 현무5가 대단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최근에도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던 기술인데 남한에서 도저히 완성된 기술로 이제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김여정과 또 본인 스스로 그걸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심리적 자극 상황,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층이 핵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조롱하면서도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연연하는 것은 미 한의 핵과 재래식 통합 전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4.5톤짜리 탄도 집어넣은 거? 핵폭탄인데 그걸 왜 만드냐? 그러니까 북한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최첨단의 북한 타격 능력이 출중한 그런 무기 체계들이 계속 보여지니까 자신들이 핵 능력을 그렇게 고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국방부는 4일 낸 입장문에서 한국군의 능력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이 북한 정권의 뇌리에 두려움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북한은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최고 지도층의 이런 말폭탄과 함께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4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3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1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는데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24번째입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지금은 심리전 차원에서 풍선을 보내고 있지만 연이은 대규모 풍선 살포가 유사시 무기화를 염두에 둔 탐색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풍선을 무기화하고 또 무기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이 오물 풍선을 얼마나 무기화하고 전력화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계속 탐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편 자유북한 방송 등 한국 내 5개 탈북민 단체들은 3일 저녁 인천 강화도에서 쌀 1톤과 라면 800개, 1달러 지폐 400장, K-팝과 K-드라마를 담은 USB 500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북한 쪽으로 흘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메시지와 관련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며 한반도에서 핵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 한국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진전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신중한 조치라며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to advancing DPRK nuclear threat.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위해 북한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직면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각국 정부 당국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군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도상훈련을 확대해 우리의 확장 억제 접근법이 이러한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기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이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타 활동과는 달리 이런 훈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훈련 날짜와 활동을 포함해 사전에 훈련을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은 민간 항행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활동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김강일 국방성 부상명예의 담화를 내고 미군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B-1B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라며 미국의 예고 없는 전략자산 전개가 치유불능의 악습으로 고착된 이상 그에 상응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성격의 행동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출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인해 초래되는 임의의 안보 불안정 형세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모집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역량과 사용 의도에 대한 정보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2일 유튜브를 통해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글로 제작됐으며 북한 정보원이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을 북한식 표기법과 표현을 사용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위의 주의사항대로 한 후에 선생의 컴퓨터에서 검색 이력과 웹 열람기 사용 이력을 반드시 지우십시오라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이나 직장 컴퓨터는 사용하지 말고 최신 버전의 웹브라우저에서 비공개 열람 모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접속 후에는 검색 기록과 웹브라우저 사용 기록을 반드시 삭제할 것을 강조하며 가상사설망 또는 토르망을 사용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CIA는 사칭 계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이름, 직위, 연락처, 현재 위치한 도시와 국가,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기재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날 CIA는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모집하기 위해 한글 외에도 중국어와 페르시아어로 제작된 동영상을 유튜브와 X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CIA는 보도자료에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새 언어로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히며 이 분야에서 우리의 노력은 러시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CIA의 이번 게시물 공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건 정책 위반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fact that this advertisement is put out there with these, limited number of target countries.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그 사용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IA 동아시역 지역 전문가 출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 온라인 모집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s, the Chinese, the North Koreans all have used the internet against us, and it's time for us to. 특히 북한에선 감시가 매우 철저해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들키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내 인터넷 접근이 제한돼 있어 CIA의 정보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m sure in North Korea the surveillance is so heavy that it's very difficult to meet with somebody without the government knowing you're. 우리는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엘리트 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며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원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IT 인력들의 위장 취업을 통해 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자금 확보와 정보 수집을 위한 주요 전략이라며 미국 개인과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일 발표한 2025 국토안보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내 공공안전, 국경 보안, 주요 인프라와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미국을 향한 위협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 해커들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해 재정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탈취를 주요 전략적 활동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기관, 개인, 벤처캐피탈 회사, 거래소, 특히 암호화폐 사용자와 단체를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격은 북한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 제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해커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미국 기업의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배치해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금융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고 정권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IT 인력들은 신원, 위치, 국적을 고의로 숨기고 가짜 신분, 대리 계정, 도용한 신분,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미국과 외국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북한은 미국의 시스템과 독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외교 및 군사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에 대해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협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최근 워싱턴에서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의 15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석해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방지하고 막기 위해 그리고 방위 부문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IT 인력 관련 기반 시설과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월에는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뉴욕에서 북한 가상자산 세탁 차단, 미한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22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 거의 4년 만에 워싱턴으로 반송됐습니다. 북한이 국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는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 워싱턴 DC로 반송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최근 재판부에 배 씨 측의 소장을 담은 우편물이 반송됐다며 해당 우편물의 사진을 법원 문건으로 등록했습니다. 배 씨는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났으며 2020년 8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묻는 민사소송을 워싱턴 DC에서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서기관실은 2021년 2월 소장과 한글 번역본, 소환장을 평양 외무성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당시 외무상 리선권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약 3년 8개월이 지난 후 워싱턴으로 반송됐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에는 중국어로 우편 경로 차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해당 우편물이 중국 혹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까지는 도달했으나 북한으로는 전달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동안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북한의 법원 문건을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DHL은 2020년부터 유엔이나 외교 목적이 아닌 모든 우편물에 대한 북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우편 서비스 업체인 페덱스도 이미 북한을 배달 불가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체국을 통한 시도마저 실패함에 따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모든 우편 경로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씨 측은 소송 고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송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이 절차는 정식 소송 고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계정을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한 소송 고지를 허가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처럼 대북 소송 관련 고지를 우편물이 아닌 대체적인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케네스 배 씨 외에도 일본 적군파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같은 방법으로 소송 고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의 유가족을 포함해 부상자와 그 가족 등 131명은 2022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계획을 지원하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시킨 배후로 지목돼 피고로 포함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그룹이 최근 미국 민간 기업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해커들이 지난 8월 최소 3개의 미국 기업을 공격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노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시만텍은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 스톤플라이가 8월에 최소 3곳의 미국 민간 기업을 공격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만텍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스톤플라이가 기소와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기관에 금전적 동기를 가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스톤플라이가 사용하는 맞춤형 악성 프로그램 프레프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톤플라이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으로 안다리엘, APT-45, 사일런트 천리마, 오닉스 슬리트 등으로도 불립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7월 이 그룹 소속 해커 림종혁을 컴퓨터 해킹 및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무부는 림종혁의 신원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0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2019년 라자루스 그룹과 블루노르프와 함께 안다리엘을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3대 해킹 조직으로 지정하고 특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만텍은 이번 공격에서 해커들이 피해 조직의 네트워크에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금전적 동기를 가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조직들은 모두 정보 가치가 없는 민간 기업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톤플라이는 최근 금전적 목적의 공격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 조직을 대상으로 자산 탈취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만텍은 분석했습니다. 스톤플라이는 본래 군사정보 탈취에 특화된 해킹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만텍은 이 그룹이 최근 몇 년간 역량을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고가치 표적에 대한 스파이 활동으로 초점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그룹은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나 지적 재산을 보유한 조직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만텍에 따르면 스톤플라이는 2009년 7월 한국과 미국 정부, 금융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2011년에도 디도스 공격을 벌였으며 이때부터 이 그룹이 지능적인 백도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 3월에는 한국은행과 방송사를 공격했으며 3개월 뒤에는 다시 한국 정부를 겨냥해 디도스 공격을 벌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일 협력 등이 미국의 영내 군사화 시도라는 러시아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해양 안전과 미사일 방어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십은 집단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어느 한 국가가 영내의 필요를 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라며 2년 전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된 이래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집단 역량을 구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미한일 3국 협력 등을 예로 들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하려 한다고 비난한 데 대한 BOA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영내와 유럽 동맹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 태평양을 군사화하기 위한 미국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오커스, 쿼드 등 여러 다자 협력체를 언급하며 이들 조직이 군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포럼, 환인도양 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쿼드, 미한일 3국 협력, 오커스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예로 들며 이런 파트너십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또한 포괄적인 번영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에서만 성취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파트너와의 협력에는 해양 안전과 사이버 보안,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지원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영내 요구를 충족시키고 외교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EU 대표부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임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 이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계속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걸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핵심 원칙과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산 탄도미사일이 최근 러시아로 이전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는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이란산 무인 항공기와 탄약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부당한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군대와 군사 장비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 안보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트레이시 뉴엘 부대사 대행도 지난 5월 열린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돕는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북한이 포탄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1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독일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원격으로 전 세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독일 기업들과도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프리랜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반 IT 지원에서부터 앱 개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개발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피버, 업워크, 프리랜서.com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구직하며 의료,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IT 노동자들은 가명이나 도용된 신분을 사용하며 AI 프로그램과 사진 편집기를 활용해 지원서 사진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수년간의 경력을 사칭하며 요구하는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는 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전자 결제 수단, 페이팔, 와이즈를 선호하는데 이는 송금 관리가 쉽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화상이나 전화통화를 피하고 문자 기반 소통을 선호하며 헌법수호청은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와 협력하는 기업들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화 조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평판 손상과 함께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과 내부 데이터 유출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헌법수호청은 기업의 인사 및 IT 보안 담당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전 세계 주요 기업 수십 곳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럽 기업들에도 이미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최근 VOA에 유럽 내에서 북한 인력들의 위장 취업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I can tell you that I'm already seeing a larger European presence. They are not happy with a lot of the post-COVID I-9 코로나 이후 미국의 고용 자격 확인서 I-9 제한 조치로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직원 검증 절차가 개선돼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들을 카메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영국 재무부 역시 북한 IT 인력들이 영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고용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라진항에서 최근 대량의 컨테이너가 쌓였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석탄 부두에는 5개월 전보다 4배 더 많은 석탄이 적재됐는데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반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 대량의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이기 시작해 3일에는 부두 한 면을 가득 메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들은 길이 6m, 폭 2.4m의 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약 8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층으로 적재된 경우 그 수는 두세 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컨테이너 적치는 라진항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까지 텅 비어있던 부두에 24일경 약 110m 길이의 컨테이너가 쌓인 것이 포착됐고 27일에는 모든 컨테이너가 사라진 채 부두 끝에 다시 소량 적재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25일과 26일 사이에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출항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고 있는 곳은 북한 전용 부두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전용 부두 외에도 과거 중국 전용으로 사용되던 북쪽 부두에 약 130m 길이로 컨테이너가 적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이 부두는 선박의 입출항 없이도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북한 전용 부두에서만 컨테이너 적재가 확인됐으나 최근 들어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꾸준히 컨테이너가 쌓이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진항에서 이러한 컨테이너 적재량의 변화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항을 중심으로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라진항에 300여 개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적재된 모습이 담겼으며 이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운송된 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라진항에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도했으며 그동안 약 20척의 선박이 입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선박들은 길이 130에서 150m, 폭 25m의 소형 화물선으로 600에서 700TEU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한 척당 약 600에서 700개의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20척의 선박이 운송한 컨테이너 수를 계산하면 최대 14,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추산한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컨테이너 수치와 비슷합니다. 로버트 갭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약 16,500개의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전 한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7, 8월 이후 북한이 12,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엔은 여러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양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최근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forces for their rumor of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무기 거래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진항 내 러시아 전용 석탄 부두에서는 석탄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부두는 현재 검은 석탄으로 뒤덮여 있으며 석탄이 쌓인 부두와 공터의 면적은 약 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하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은 과거 라진항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라진항에 석탄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제3국으로 향하는 석탄 수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라진항에서 선박이 식별된 사례는 드물었으며 BOA가 4월부터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총 4척의 화물선만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탄은 계속 유입되는데 수출량이 거의 없다 보니 이 일대 석탄이 줄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라진항에서 석탄 운송 선박 수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회사들의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BOA는 지난 6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15,000톤의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전 세계 선박회사와 용선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찰 요청으로 조건이 맞는 선박이 운송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이후 공고문을 4번 더 배포했습니다. 또 공고문에는 러시아산 석탄 운송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담겼습니다. 이는 석탄 수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며 북한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것이 선박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에서 운송하는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북한 항구에 기항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주들이 북한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정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이 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소식은 원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UN 무역개발회의 자료를 분석해 9월 중순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사상 최초로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이 됐다며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첨단 기술력의 한국이 서로 윈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투자를 한 거죠? 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요. 2023년 한국은 미국에 2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11%가량 감소한 겁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투자국이었던 타이완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1위가 됐고 독일, 영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대한 투자라면 이거는 무역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무역은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말하고요. 반면 투자는 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거나 또는 공장과 기업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네, 한국의 대미 투자 중에 굵직굵직한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 남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 남부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에 4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 SDI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GM과 손잡고 인디애나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여기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군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미국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전략 품목은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과시켜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등에 대해 세금 공제와 대출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최대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로 생겨난 일자리가 28만 7천여 개인데요. 이 중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2만여 개로 1위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 기업은 반도체와 전자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주는데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연간급여는 평균 10만 4천 달러 수준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미국에서 생기는 거니까 꼭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한국도 지금 고용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가 4만 명 이상 줄었고 네. 장기 실업자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국에게 100%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자가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정보원을 모집한다고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의 정보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CIA는 이일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작원을 모집한다는 영상을 한글, 중국어, 페르시아어로 제작해 유튜브와 X 등에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원들을 모집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CIA는 러시아에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며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CIA가 북한 정보원을 위해서 또 북한 특유의 한글 표현을 썼다고요? 네, 이것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CIA가 공개한 한글 안내문을 보면 북한 특유의 표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인터넷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넷, 그리고 연락이 아니고 연락, 뭐 이렇게 썼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그 선생의 집이나 직장에 있는 컴퓨터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며 최신 반본의 외부 열람기를 쓰십시오라고 나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인터넷 그리고 연락이라고 표기하는데 여기서는 북한식 표기인 인터넷 또 연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네. 그러면 CIA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CIA는 우리한테 연락할 때 토르망을 이용하거나 선생의 조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믿을 만한 가설 사설망 봉사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크웹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명시했습니다. 네, CIA가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 북한식 표현을 쓴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CIA가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모양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CIA가 모집하려는 것은 북한, 중국, 이란의 정보원이 있는데요. 이 세 나라는 모두 중앙정보국 CIA가 침투하기 어려운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IA가 뭐 보상 체계가 좋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나요? 미 중앙정보국 CIA 일반 직원의 경우 연봉이 4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집하는 것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해외 정보원입니다. 네. 따라서 정보원은 그가 가져오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훨씬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CIA가 북한 정보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